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늘이 왔어. 오진원. 오늘 산책. 눈물은 어디서 왔나. 갑작스럽게 눈물이 흐른다. 슬픈 일도 없는데 까닭없이 흐르는 눈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 사는 동안 놓쳐버린 나 자신은 아닐까. 해가 지날수록 인생을 돌파해낼 용기보다 타협하는 방향으로 중심이 기울어진다. 겉으로는 희망을 말하면서 내 안엔 낙담하기 전에 도망쳐버리는 겁쟁이가 들어앉아 있고, 어느 순간 그 겁쟁이가 인생을 조물락거리며 희망이란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가르친다. 신중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적당히 위장할 줄도 알게 되었다. 약해질 이유를 찾느라 정작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잊고 산 건 아닌지. 그럼에도 나는 희망에 서 있고 싶은 사람.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손을 뻗고 싶은 사람. 지금 흐르는 이 눈물은 겁쟁이에게 보내는 나의 뜨거웠던 열망일 것이다. 내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사랑이 전부였던 한 시절.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의 시절을 건너가게 하는 나의 전부이다. 잠깐 비가 왔다. 창문을 열면 아카시아 향기가 나는 계절이 돌아왔다. 너와 함께 아카시아 향기를 맡던 시절은 돌아오지 않지만 향기는 남아 추억을 물들인다. 이제는 거기 내가 없다는 것을 안다. 여전히 뒤돌아보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을 뿐. 우리는 정말 사랑했을까? 아니었을까? 사랑이 아니라면 불쌍한 우리 사랑은 어디에 있나? 아카시아 향기가 돌아오듯 지나간 사랑을 덮을 수 있는 건 또 다른 사랑의 향기다. 그래, 잠깐 비가 왔다고 생각해. 꿈이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비 온 뒤 더 무더워지는 아카시아 향기는 무엇으로 막아야 하나? 창문을 여는 사람들. 서로 숨막히게 붙어 서서 앞뒤 풍경과 빛을 잘라먹고 살아가는 빌라 단지에 어느 날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방음이 되지 않아 이웃집에서 조금만 쿵쿵대도 참지 못하던 사람들이 창문을 열어놓은 것이 그때쯤이었다. 햇빛을 품은 따사롭고 보들보들한 웃음소리도 간간히 들렸다. 슬그머니 창문을 열고서 김이 나는 밥 한 그릇을 받아먹듯 아기 울음소리를 집안으로 들였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너의 온기처럼 아직은 살아보고 싶다. 열린 창문마다 그런 고백들이 별빛처럼 매달린 것을 보았다. 죽은 화분에 물 주기. 너 요즘 이상해. 연락도 뜸하고. 너 때문에 우리 되게 불편해졌어. 전화를 끊고 죽어가는 화분에 물을 줬다. 우리는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를 어째서 상대에게서만 찾으려 들까? 서로를 멀리 밀쳐두고 물 한 번 주지 않으면서 감정이 시드는 이유를 왜 자신에게서는 찾지 못할까? 관계란 뿌리 같아서 상하지 않게 보듬어줄 손길이 필요하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지켜봐주는 애정이 필요하다. 노력 없이 말 한마디로 자라나는 식물이 어디 있을까? 아름다운 것들은 입이 없고 상처를 받되 상처 주지 않는다. 늦은 안부.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좀 어때요? 이 늦은 밤에 잘 지내냐는 문자를 보낸 걸 보니 힘든 일이 있는지
아니면 유독 그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저 그렇게 지낸다고 답장을 남겼네요.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요. 내가 당신과 같은 무게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힘이 되었으면 해서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적이었던 내 마음의 행간에 당신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요. 언젠가는 우리의 상처도 흘러가기를, 그때까지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와 예술가. 기찻길 옆 쪽방촌에 살던 때가 있었다.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빗쟁이들의 발소리로 들려오던 집이었다. 마당에 달린 수도꼭지 하나를 두고 서너 가정이 차례대로 기다려 세수하던 집. 머리라도 감는 날에는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이 박히던 그 집은 고성방가와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아버지였다. 교통사고로 아킬레스건이 끊겨 딱히 할 일을 찾을 길이 없던 그는 종일 입을 꾹 닫은 채로 그림만 그렸다. 집 앞 담벼락 아래에는 뿌리가 드러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새 들어 사는 아들이 익기도 전에 열매를 따먹어버려서 휑한 가지만 남은 무화과나무였다. 그는 무화과나무를 반나절간 꼼짝하지 않고 그렸다. 악착같이 살아도 원하는 열매 한 번 가지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아버지의 다른 이름이었다. 뼈가 산산조각 나고 인대가 끊겨 삶으로부터 비껴갈 수밖에 없던 때였다. 비로소 그는 원 없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먹고 사느라 잊은 화가의 삶을 잠시 되찾은 거였다. 휘몰아치듯 자신에게 몰입하여 그림을 그리는 뜨거운 눈동자를 마주하면 배고프다는 소리가 쉬 나오지 않았다. 그는 태양의 빛이 사위어가는 저물녘이 되어 우리를 기억해냈다. 조용히 기다려준 어린 자식들을 손짓으로 불렀다. 불편한 다리로 연탄불 앞에 쪼그려 앉아 밥을 짓고 생선을 구워 새끼 고양이 같은 자식들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에게는 나름 교육 철학이 있었다. 다른 건 몰라도 깨끗하게 씻고 청결을 유지하라는 것과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것, 사람을 보면 인사를 잘하라는 것, 무엇보다 강조한 부분은 일기를 매일 쓰라는 거였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게 인간이라 했다. 불행보다 무서운 건 망각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오빠와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공책 살 돈이 모자라 값싼 갱지를 한 묶음 사다가 손수 일기장을 만들어 주었다. 중간에 선을 그어 반은 일기를, 반은 동시를 쓰게 했다. 말수가 적어 좀채 속을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잠깐 엿볼 수 있는 건 일기장이 있어서였다. 우리가 쓴 일기나 동시 옆에 아버지는 깨알 같은 메모를 남겨두었다. 잘했다. 재미있는 글이다. 꿈을 가지는 건 멋진 일이다. 노력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사랑한다 하는 격려의 답장을 받으면 나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기를 썼다. 칭찬에 인색한 차가운 말투와 표정을 지녔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답장을 읽을 때면 글을 쓰는 건 좋은 일이라고 느껴졌다. 말만 있는 세상이라면 숨겨진 진심을 영원히 보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엄마는 성악가인데 왜 보험을 팔러 다녀야 하냐고, 왜 노래를 포기했냐고,
다리가 다 나으면 아빠는 집을 또 떠날 거냐고 질문만 빼곡하던 일기장에는 답장 대신 눈물 자국 같은 얼룩이 남기도 했다. 아버지는 몇 달간 우리와 함께 있었다. 방학에는 가정학업 시간표를 만들어 학교에서처럼 과목별 공부를 가르쳐 주었다. 미술 시간에는 바다나 근처 산으로 가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서로의 모습을 그려주기도 했다. 체육 시간에는 학교 운동장으로 갔다. 아버지와 함께 공놀이도 하고 그네를 탔다. 그런 소소한 일상을 가져본 적이 없는 우리는 그 순간을 평생의 기억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이자 엄한 선생님이 되어주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무능력을 불안해했다.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자책이 날로 커졌다. 막막하고 무료했을 시간이 우리에겐 무엇보다 넉넉한 시간이었음을 아버지는 알까. 함께한 몇 달은 당신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었다. 가게를 책임진 어머니는 말주변도 없으면서 보험회사 외판을 하러 발이 부르트게 뛰어다녔다. 집에서 쓰는 프라이팬이나 그릇, 도시락에는 어김없이 보험회사 마크가 붙어 있었다. 스승의 날 선생님께 가져다 드리라고 했던 크리스털 꽃병 밑바닥에도 그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야, 이거 보험회사에서 준 거 아니야? 네 엄마 보험 다니냐? 이거 주고 보험 가입하라고 그러는 거지? 다 알아. 저번에 네 엄마 이런 거 들고 우리 집에도 왔어. 보험 좀 들어달라고. 교탁에 올려둔 화려한 선물 사이에 삐죽 솟아있던 꽃병. 내 처지를 알아챈 아이들의 비웃음에 도망치듯 학교 뒤바닷가로 내려갔다. 나는 파도 소리에 애타는 속이 씻겨 내려가기를 기다렸다. 물 거품처럼 바다와 함께 사라지고 싶었다. 선생님께 선물 잘 드렸어? 찾아가 뵙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나는 선생님이 꽃병을 보고 무척 좋아하시더라는 거짓말을 했다. 그렇구나. 다행이다. 엄마의 지친 얼굴에 떠오르는 고단한 미소를 보았다. 나는 모래에 파묻어버린 꽃병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이불을 당겨 그 속에 버려진 꽃병처럼 나를 숨겼다. 실적이 충당될 때까지 월급이 유월되는 방식이었기에 어머니는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집에서 유일하게 값이 나가는 금성 레코드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LP판을 걸어놓고 그녀를 기다렸다. 쇼팽과 바흐, 드뷔시와 엘가, 모차르트, 샤를 구노와 말러. 먼 곳에서 온 음악은 꺼지지 않은 불빛이었다. 빚쟁이를 피해 불을 자주 꺼놓고 살던 우리 집에 쇼팽이 오고 바흐가 다녀가는 날에는 담벼락 너머까지 가로등이 환히 켜지는 느낌이었다. 단칸방 부엌 틈새로 들락거리는 쥐를 잡을 때도 어머니의 음악은 멈추지 않았다. 계약 하나 따내지 못하고 돌아온 날, 젖은 구두를 연탄 아궁이 옆에서 말릴 때에도 음악은 흘러갔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일기를 쓰게 했고, 어머니는 척박한 인생에서도 아름다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음악을 들려주었다. 죽도록 뛰어도 제자리만 뱅글뱅글 도는 LP판의 세월이었지만, 절망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두 사람의 마음으로 헐벗지 않았으리라. 생각해보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예술가의 삶을 상속받은 거라 여겨진다. 달리 할 일이 없으니 글을 쓰라 하면 글을 썼다. 고흐와 피카소가 누군지, 수채화와 유화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저 따라 그렸던 것뿐이다. 도서관에 처박혀 마감 시간이 될 때까지 책을 읽었던 건 우리 집에는 책이 없지만
그곳엔 책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나도 곁에서 책을 읽었다. 그의 곁을 서성이다가 해밍웨이와 셰익스피어를, 도스토옙스키를 알게 되었고 종일 어머니를 기다리며 음악을 듣다 클래식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일련의 반복된 행위가 오래도록 이어져 자연스레 예술을 체득하게 되었다. 언젠가 어머니는 예술가란 양을 치는 목자와 같다고 했다.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좋고 싫고를 떠나 양을 지키는 일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온갖 두려움에 에워싸여진 깊은 밤, 찬 이슬을 맞으며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 얼마나 외롭고 고단했을까. 위험이 닥쳐도 양떼를 포기하지 않는 혼신의 투쟁을 목자가 아니라면 누가 할까. 목자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늘의 별자리에 시선을 두고 산다고 한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 없이는 밑바닥의 시간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목자의 마음이 양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예술가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눈앞의 것을 쫓는 아둔함을 깨치고 작거나 크거나 나약하거나 강하거나 내게 온 양을 귀하게 보살피는 목자의 마음이 예술가의 마음과 어찌 다를까. 우리 가족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재개발을 앞둔 집이나 무허가 집을 전전하는 날이 많았다. 새 거처를 찾아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덜 불안했다. 건기에 풀을 찾아 떠도는 목자처럼 나의 마음은 어느 한 곳도 편히 정착한 적이 없었다. 돌이켜보니 바깥을 서성이던 외로움의 시간은 목자의 마음을 배우는 길이 되었을 터였다.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수많은 양떼를 만나는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테니 말이다. 기찻길 옆 쪽방을 나와 살게 된 곳은 여인숙이었다. 아침이면 밤일을 나가는 여자들이 술 냄새를 풍기며 마당에 아무렇게나 누워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나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들을 무시했다. 아침에 제일 먼저 마당에 수도를 쓰게 해주고 머리 감을 물을 데워 내 옆에 은근슬쩍 놓고 갈 때도 그들의 친절과 배려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꺼림직했다. 선을 긋고 맹랑하게 구는 내 행동에 기분이 나빴을 법도 한데 그들은 그마저도 귀여운지 씨앗을 다 드러낸 해바라기처럼 늘 변함없이 웃어주었다. 이거 내 거지? 너 글을 쓰니? 마당에서 끄적대다가 우리만 보면 숨더니 글을 썼던 거구나? 근데 왜 버렸어? 그들은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나의 습작 노트와 성악 콩쿠르 트로피와 클래식 LP판을 들고 와 돌려주었다. 요즘 노래는 안 불러? 내 노래소리 참 듣기 좋았는데. 불러서 뭐해요? 담임이 원서 안 써준대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는데 무슨 예술을 하느냐고 애들 앞에서 허락도 없이 내 원서를 찢어버렸어요. 간호학과 가서 돈이나 벌어 불쌍한 부모님 호강시켜 주래요. 내가 작가나 성악가가 되면 자기 손에 장을 지신대요. 관두려고요.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 말에 여자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들고 나섰다. 달라지는 게 왜 없어? 쓴다는 것부터가 다른 거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게 대단한 거지. 기죽지 마. 작가가 되건 가수가 되건 너 꼭 그 사람 장 지지게 해줘야 한다.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하려고 해? 나중에 작가 되면 우리 얘기도 좀 써주련? 우리 같은 사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단다. 그들은 찢긴 노트 귀퉁이를 테이프로 정성스럽게 붙여서 되돌려 주었다.
고스란히 돌아온 노트와 상장, 클래식 LP판을 보는데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나는 뿌옇게 흐려지는 눈을 부릅뜨고 울지 않으려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마음속 양떼를 빼앗길 일이 부지기수임을 미리 배운 셈이었다. 나는 인생의 길목에서 만난 이름 없는 양떼들을 기억한다. 내게 부르고 싶은 노래가 되어준, 살아갈 의지와 글쓸 힘을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 목자만이 양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이듯 목자를 지키는 것 또한 양이었다. 작가에겐 이야기의 모든 대상이 자신을 지켜준 양떼요. 바깥에서의 한 대점 같은 인생마저도 자신을 이끌어준 별자리인 셈이다. 예술가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고 있고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를, 목자를 찾는 양떼의 울음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인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